여기 보시면 아마 사전에 공고가 나간 것처럼 엉덩이가 무거우면 발생하는 심부 정맥혈전증과 폐 동맥혈전증 또는 폐혈전증이라고 저희가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뭔가 좀 뜨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엉덩이나 무거운데 이런 분도 계실 텐데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뭔가 좀 이렇게 비장해 보이죠. 뭐 심부 정맥 혈전증, 이게 무슨 말이지? 심부정맥이란 말인가? 심부 정맥 혈전증, 좀 이따 또 말씀드릴 텐데요.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한 정맥에 생기는 혈전증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폐동맥 혈전증, 폐라는 곳에 있는 동맥에 또 혈전이 쌓이는 그런 질환들이 왜 엉덩이가 무거우면 이렇게 발생을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은 아주 또 생소한 분야는 아니긴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질환이거든요. 아주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심각하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환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번 시간 1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을 예정이니까요. 충분히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엉덩이가 무거우면 발생하는 심부정맥혈전, 커다란 코끼리가 버기적거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 예측하셨겠지만 이 어려운 질환을 또 예방하는 뒤에 가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좋은 예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시는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운동이 적은 또는 몸의 움직임이 적은 이런 분들한테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이런 연예인의 발생 사례도 있었지만 저희 병원에도 최근 들어와서 한 달인가요? 2달 사이에 연달아서 이런 폐혈전증으로 해서 응급수술을 시행한 분이 한 2-3분 계세요. 저희가 아침마다 의국 미팅을 해서 그런 환자들의 상태에 대한 미팅을 하게 되는데 저희 담당하는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수님, 이상하게 연달아서 2-3분 수술을 하셨는데 물론 잘 회복이 되셨거든요. 근데 병실에서 이제 회복이 돼서 한 1-2주 됐는데 이분들 엉덩이가 너무 무거우세요. 수술한 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이거든요. 어떤 수술이든 특히 심장 관련된 수술은 환자가 최대한 빨리 수술 후에 조금의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많이 움직이셔야지 심장 자체가 빨리 회복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파하시니까 침상에 많이 누워 있게 되는 경우가 되게 흔하거든요. 근데 그 2분의 환자들이 유난히 더 엉덩이가 무겁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침에 환자한테는 심각한 얘기지만 저희들끼리도 한번 웃으면서 우리 이 의국의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과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 한번 보자 뭐 이러면서 운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무겁지 않게 이 심부정맥 혈전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폐혈전증이 무엇인지 제가 차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왜 생기고 또 어떤 진단과 치료 방법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엉덩이가 무거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행할지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초반에 방송했던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를 아마 아시는 시청자들께서는 아마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셨을 텐데 또 자전거 타는 얘기를 하시겠군 이렇게 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화면이 보시면 모 방송에 소개가 됐던 이지혜 씨라고 하는 분이시죠. 방송 연예인이시고요. 아마 대부분 잘 아실 텐데 어떤 건강검진을 아마 방송 프로그램에서 받으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이렇게 완치가 되나요? 평생 그대로 유지가 된다? 심장병이다? 그래서 담당 의료진께서 심부정맥 혈전증이다 라는 진단을 하셨고 원인은 심장 기능에 저하가 있다. 심장이 늘어날 수도 있다.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들이 계속 나오죠. 무슨 혈전증이라고 했다가 피떡이라고 했다가 왜 그게 또 심장 기능이 저하가 되고 또 심장이 늘어나고 자세히 제가 설명 여기에 첨부는 하지 않았지만 말미에 보면 완치가 되지 않고 그것들 때문에 이 이지혜 씨는 아마 방송에서 하차를 하고 건강상에 지금 당장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큰 문제가 있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요. 어찌됐든 굉장히 두렵잖아요. 결국에는 평생 이런 심장병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위험 요소들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방송도 하차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전념을 하겠다. 이런 걸로 아마 마무리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만약 주치였다라면 오히려 방송을 더 시켰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신부정맥 혈전증이나 이런 것들은 또 폐정맥 혈전증은 원활한 일상생활 또 원활한 본인의 활동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물론 또 그것의 원인이 되고 합병증으로 발생된 것들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지혜 씨도 심장이 늘어났다는 이런 말들을 봐서는 꽤 많이 진행해서 만성적으로 진행해서 심장에 우심실이 늘어나게 되는 우심실 부전 또는 판막 부전이 조금 동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이분의 검사 소견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단언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생활을 제한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고 있었던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적절한 예방 활동들을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 소개된 내용을 제가 보고 제 주변의 지인들도 많은 또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시간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항상 제가 자주 먹게 되는 선지죠, 선지. 선지는 물론 사람의 피는 아닙니다만 동물의 피, 소나 돼지의 피를 응고한 것입니다. 우리 피는 우리 심장에서부터 생성되는 거는 심장에서 생성되는 건 아니죠. 본메로우라고 하는 뼛속에서 생성이 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심장을 통해서 우리 몸의 혈관을 통해서 전신에 순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피가 순환을 해야 돼요. 피 속에는 결과적으로 뭐가 있죠? 아마 생물 시간에 배웠던 기력들이 아마 어렴풋이 나시긴 하실 텐데요. 적혈구라고 하는 피의 구성 성분이 있고요. 그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산소를 붙여서 우리 몸의 세포까지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포까지 산소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혈액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액이 심장에서부터 심장이 하는 일은 그 혈액을 전신으로 순환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 순환을 시켜 주는데 혈관을 통해서 모든 장기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피 속에 그런 덩어리들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이 전신을 통해서 돌아가려고 하면 굳어서는 안 되겠죠. 피가 완전히 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액체와 비슷한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큰 피가 나는 거는 보지 못하셨겠지만 간간히 생활 속에서 출혈을 경험하시긴 하시잖아요. 피가 나면 처음에는 액체처럼 돼 있잖아요. 흐릅니다. 대개는 우리가 피가 혈관 안에 있을 때는 또 그리고 심장 안에 있을 때는 그 자신이 거기가 내가 혈관 아니구나 내 몸속 아니구나 이런 거를 인식을 해요. 우리 몸 혈액에서. 그래서 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혈액이라는 것은 우리 체외로 나오는 순간 우리가 그런 것을 extrinsic factor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제일 흔한 거는 다치는 거죠. 칼로 손을 벤다든지 어디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죠. 또는 아마 이 출연자분들 중에는 아니겠지만 또 부모님들이나 이런 경우에 뇌출혈이라는 거 아마 경험해 보신 아마 우리 보호자분들도 계실 텐데 뇌출혈이라는 것도 이 머리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만성적인 고혈압에 의해서 혈관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터지면 피가 혈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혈관 안에 있어야 되는, 심장 안에 있어야 되는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해서 바로 이런 선지와 같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굳어야 되냐면 피라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굳지 않아서 이 오른쪽처럼 번져나가게 되면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반응과 작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이걸 우리가 이제 코아귤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혈액 응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 응고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손을 비었어. 피가 계속 납니다. 그럼 물론 이게 눌러서 지혈도 하긴 하지만 대개 눌러서 지혈되는 걸 어떤 타임을 시간을 버는 거냐면 이걸 누르는 동안에 아마 작은 혈관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 찢어진 곳으로 혈액이 누출이 되면 그곳에서 혈액 응고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대개는 정상적으로는 아주 큰 혈관이 아니라 그러면 또 동맥이 아니라 그러면 한 1-2분 안에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액 응고 과정이 되는 길을 기다리면 되게 이렇게 과도한 출혈이 안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또는 과도하게 일어나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드릴 이 혈액 응고가 일어나는 곳도 그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것은 폐동맥 혈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라는 기관이 있고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곳인데 물론 폐와 심장은 아주 근접하고 밀접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으로 피가 들어와서 그 피를 심장에서 일단 어디로 보내냐면 폐로 보냅니다. 그래서 폐로 보내서 왜? 폐는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를 들여 마시잖아요. 그래서 피 속에다 산소를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오심실, 특히 심장은 하나이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그 안에는 양심실이라 그래서 우측 심장과 좌측 심장 두 개의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펌프가 펌프질을 해서 폐로 피를 보내면 그 피가 폐에 가서 빨갛게 소위 말해 산소화가 되게 되고 그 산소화된 피가 다시 심장 안으로 왼쪽 심장 안으로 들어오고 그 왼쪽 심장에 들어와서 좌심실에서 피를 전신으로 뿜어내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쫙 전달이 되면서 우리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 심장과 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순환과 체순환이라고 그러는데 폐로 피가 돌아다니던 전신으로 피가 돌아다니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내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혈관 내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잘 굳어서는 안 된다. 잘 굳어서가 아니죠. 굳어서는 안 된다. 코아굴레이션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딘가가 문제가 생겨서 피가 바깥으로 생겼을 경우에 굳어야 된다.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혈관 안에 피가 굳어버리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 폐동맥 혈전증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이거 말고도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 혈전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혈관 안에 혈전이 생겨서 피가 잘 안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은 서구인들한테 훨씬 많습니다. 웨스턴 피플들한테 굉장히 많죠. 오히려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혈액 응고가 되는 질환보다는 피가 나는 질환들이 훨씬 더 위중하고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나지 않지만 뇌경색이라 그래서 혈관을 막아서 뇌의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가서 뇌가 문제가 되는 질환보다 뇌출혈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혈관이 터지면서 머리 안에 피가 고여서 문제가 되는 그런 뇌출혈 질환이 훨씬 많거든요. 그 외에도 심장 안에 생기는 또 혈전이라든지 또 오늘 말씀드릴 폐동맥에 생기는 그런 혈전증도 워낙에는 서양 분들한테 훨씬 더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적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엄격히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바는 아니지만 이게 뭐죠? 인삼,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생강 우리가 3G라고 하는데 징생, 갱걸, 이게 뭐죠? 갈릭 이렇게 해서 세 개의 G라 그래서 3G 우리 3G를 한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죠. 알게 모르게. 왜죠? 김치 때문에. 마늘하고 생강은 굉장히 김치에 다량 포함되어 있고 인삼 역시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인삼 음료서부터 해서 많은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이런 음식물들이 섭취가 되게 어떻게 보면 생활 환경이죠. 이런 생활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혈전보다는 출혈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의 환자들 중에서도 물론 이런 폐동맥 혈전증 환자는 아니지만 심장 안에다가 인공 판막을 넣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쇳덩어리 같은 판막을 넣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자들한테는 또 혈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피가 심장 안에 지나다니면서 그 판막을 문짝같이 생긴 쇠로 되어 있는 판막을 지나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피는 여기는 외부인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그 판막의 주변에 혈전들이 생겨버리면 판막이 찌그덕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환자가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 특수한 약을 복용을 합니다. 오늘 폐동맥 혈전증 환자한테도 쓰는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따 뒤에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런 약들을 라이프롱 평생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약을 평생 쓰게 될 때 굉장히 그 수치를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도 우리가 보면 그런 환자들을 외래해서 약을 주면서 3개월마다 또는 1년 길게는 10년, 20년 동안 병원에 다니시면서 약을 드시는 환자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그런 분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혈전, 소위 말해서 심장 안에 약 수치가 잘 오르지 않아서
소위 말해서 심장이나 심장 판막 주변에 혈전이나 이런 응고물이 생기는 그런 확률보다 오히려 약이 과량 복용되면서 출혈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제 환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약효에 그 도달해야 되는 수치를 우리가 웨스턴 피플, 서양인들의 기준에 맞춰져 있거든요. 의학 교과서들이 대부분 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낮춰서 소위 말해서 유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폐동맥 혈전증 자체도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인시던스가 발생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최근 들어와서 역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습관의 변화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김치 잘 안 드시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치를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분들이 많이 생겼던 질환 중에서 어떤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서구에서 많이 생겼던 질환들이 다시 생기는 그런 질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당신은 흉부외과 의사하고 소아심장 하는 분인데 왜 오늘 이런 방송을 할까라고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까봐 잠깐 저희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회의 이름을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좀 어려워요. 대한심장혈관 흉부외과학회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줄여서는 그냥 저희가 예전에는 흉부외과, 뭐 방송 드라마에도 그냥 흉부외과로 많이 표현이 되죠. 너무 길어서. 그래서 흉부외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워낙에는 심장혈관 흉부외과 학회예요. 워낙에 외국의 명칭 자체가 보시면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라 그래서 thoraic이 흉부고 cardiovascular가 심장, 카디오가 바스큘라가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심장과 심장에서부터 혈관은 출발을 합니다. 심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심장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혈관을 다루는 외과 분야이고 또 흉부, 물론 심장도 흉부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심장을 제외한 흉부에 위치하고 있는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 대표적으로 폐라든지 식도라든지 기관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파트가 이 흉부외과인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폐동맥 혈관이거든요. 폐동맥 혈관에 생기는 혈전증도 어떻게 보면 흉부외과의 영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면 말이 되게 좀 어렵거든요. 폐색전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폐혈전증 또는 폐동맥혈전증, 폐혈전색전증 뭐 다 동일한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영어로 보는 게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쉬운데요. pulmonary, 폐죠. thromboembolism, 우리가 영어로는 줄여서 PT 이렇게 얘기를 의사들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thromboembolism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롬보라는 게 혈전이에요. 혈전. 한글로 표현하면 여기는 폐동맥 혈전. 스롬보, 아까 말씀드린 응고예요. 선짓덩어리라는 거예요. 피가 굳는 거를 스롬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굳어져 있는 혈전이 어딘가에서 발생을 해서 그게 떨어져 나가서 아주 작은 혈관에 가서 꽉 막히는 것을 색전이라고 합니다. 엠볼리즘이라고 하죠.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두 개의 개념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혈전이 생기고 선지가 생기고 그게 떨어져 나가서 어디 가서 박힌다. 그런 걸 우리가 thromboembolis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것 역시 단어가 길다 보니까 폐색전증, 폐동맥 혈전증, 폐혈전증 이렇게 여러 가지 어휘들이 섞여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지 않겠지만 폐동맥 혈전증, 폐색전증도 굉장히 다양한 타입으로 우리가 발생을 하거든요. 급성도 있고 만성도 있고 어떤 만성적인 질환에 의해서 서서히 폐혈관이 막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거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대개는 이게 급성, 갑자기 막혔을 때, 갑자기라고 하면 뭐 단 몇 시간은 아니고요. 적어도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멀쩡하던 분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집안에 뭐 계속 있다거나 움직임이 적어지거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위험군이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급성으로 발생하는 폐석전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 폐색전증은 뭐 꼭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디서 오냐면 심부정맥혈전이라고 해서 심부정맥에서 옵니다. 보면 이것도 역시 다 우리나라의 의학 용어들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대개는 이걸 또 붙여서 읽다 보면
심부정맥, 심부정맥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리트미아라 그래서 심장에 박동의 이상이 생기는 질환인데 뭐 또 심부정맥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심부, 딥이라는 얘기고요. 정맥, 베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는 혈전, 아까 말씀드린 스럼부스. 그래서 영어로는 역시 deep vein thrombosis, DVT 이렇게 의사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심부정맥 혈전이라고 합니다. 심부정맥을 알려고 하면 그럼 도대체 정맥은 무엇인가? 정맥이 무엇인지는 아마 대부분 시청자들이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 혈관에는 동맥과 정맥이 있어요. 동맥은 피가 나가는 것이고 심장에서부터 심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피가 나가는 곳이 동맥이고 당연히 나가는 혈관이니까 압력에 많은 압력을 받을 것이고 굉장히 센 힘을 견뎌야 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단단한 혈관일 것이라고 아마 생각이 드시겠죠. 대신에 정맥은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관입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관들이 다양한 정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정맥이라고 하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가장 큰 정맥인 우심방에 붙어 있는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기준으로 머리를 포함한 상체에서 오는 것들은 상대정맥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하지와 배를 포함한 밑에 쪽에서 심장보다 밑에 있는 오간에 갔던 피들이 돌아오는 것이 다 모이는 것이 하대정맥인데 그 하대정맥으로 들어오는 혈관들의 일부분이 이제 딥베인인 거예요. 대개는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딥베인이 출발을 되냐면 이 그림에도 보시면 다리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다리. 우리가 정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손 이렇게 보시면 파릇파릇하게 보이는 혈관들이 다 정맥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표제 정맥이에요. 슈퍼피셜 베인이죠. 그래서 겉에 보이는 혈관들에도 물론 혈전증이 생길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심장 내 또는 이런 폐 동맥이 크거든요. 공간이 큰 곳에 가서 혈전이 막히려고 하면 좀 큰 혈관에 가서 혈전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딥베인들은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안쪽에 있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이런 표제 혈관들이 다 딥베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손, 발에 있는 혈관에 표제에 위치하고 있는 혈관 등에서 다 피들이 모이면 점점점 큰 혈관이 되고 그런 것들이 딥베인으로 돼서 쭉 올라와서 하대정맥으로 연결이 돼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하죠. 원인이. 그래서 이런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여기에 스럼부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전을 이루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툭 떨어져 엠볼리즘이 됩니다. 색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심장에서 땡기거든요, 피를. 소위 말해서 심장에서 우심방, 우심실에서 폐로 피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정맥에 있는 피를 땡겨서 폐로 보내는데 땡기다 보면 이런 혈전이 같이 땡겨져 올라와서 쭉 폐로 들어가서 폐라는 혈관도 처음에는 혈관이 컸다가 점점 작아지거든요. 말초로 갈수록. 보시면 이 큰 혈전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쑥 떠내려가지만 쭉 가다 보면 자기 사이즈보다 작은 혈관에 위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꽉 막히게 되겠죠. 꽉 막히게 되면 그곳 이하로는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소위 말해서 폐색전증이라고 합니다. 방금 드린 딥베인 스롬보시스가 생기려고 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김치를 안 먹는다 하더라도 혈관 내에 피가 위치할 때는 피는 굳지 않아요. 정상적으로는. 하지만 어떤 소위 말해서 외부 요인이거나 아니면 내부 요인이거나 어떤 것들이 문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혈액이 굳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혈액의 과응고 상태, 하이퍼, 많다라는 얘기고요. coagulability, coagulation은 아까 잠깐 소개시켜 드렸지만 혈액 응고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혈액에 응고가 나는 상태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대개는 큰 외상, 뭐 작은 외상 여기 하나 다친 정도가 아니라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골반 골절이라든지 큰 뼈들이 부러져서 기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환자가 작게는 일주에서 한 달, 두 달 누워있는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수술 후, 당연하겠지만 큰 수술 후에는 당연히 환자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는 외상이나 수술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경우 본인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소위 말해서 오늘의 주제인 엉덩이를 붙이는 시간이 많아지는 환자인 사람들의 경우 그리고
또 아마 이지혜 씨 같은 경우에도 출산 후에 아마 이게 조금 더 악화가 된 걸로 제가 방송에서 이해를 했는데, 대개는 프레그넌시, 임신과 산후 기간이 또 역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쉽게 이해를 하시면 자궁이 배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커지면 하대정맥을 누릅니다. 그래서 혈류의 흐름이 원활치 않고 그러다 보면 혈전들이 되게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출산 후에 멀쩡하시던 분이 이런 폐동맥 색전증을 발생이 되면서 굉장히 폐가 급작스럽게 나빠지는, 제가 아까 한두 달 전에 저희 병원에도 두세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한 분이 출산 후에 이게 생겼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외에 비만, 흡연, 피임약, 호르몬 제제, 또는 어떤 종류의 암, 또는 유전적으로 소위 말해서 혈액의 과응고 상태가 초래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폐동맥의 혈전이, 또는 폐동맥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심부정맥 혈전이 굉장히 잘 생길 수 있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더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굉장히 또 유명한 게 있는데요.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 비행기. 우리가 이거를 보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솔직히 요새는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도 좌석이 넓어가지고 뭐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예전에 굉장히 좌석이 좁았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좁은 곳에서 비행기 여행을 하게 되면 짧게는 물론 이제 뭐 제주도 가는 게 아니겠죠. 저 미국을 간다거나 유럽을 간다거나 멀리 가는 곳에는 짧게는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이렇게 작은 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대정맥도 꺾일 것이고, 거기서 올라가는 혈류들이 원활히 심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정체되는 일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려진 갑작스럽게 딥베인, 소위 말해서 심부정맥에서 혈전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심장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큰 혈관을 팍 막아버리면 급성으로 폐동맥 혈전증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흔하진 않지만, 이렇게 비행기를 뭐 잘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증상이, 숨도 차고 가슴에 통증이 발생을 하면 쓰러져서 심한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코노미 증후군이라는 말들은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증상은 굉장히 좀 모호해요. 왜냐면 폐동맥 혈전증이 생긴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여기 대부분은 이제 갑자기 숨이 찬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숨이 차다고 하는데 기준이 너무나 달라서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숨이 차야지 이거는 폐동맥 색전증에 의한 것이고 아니면 다른 원인이고, 왜냐하면 호흡곤란의 원인이 또 워낙 많거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건 폐동맥 색전증이긴 하지만, 더 흔한 경우에는 우리가 관성동맥 질환이라든지 우리가 다음 시간 중에 또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심장혈관 또는 뭐 정신적인 상태 뭐 이런 거에서도 호흡곤란은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 거라서 단순히 호흡곤란이 있다고 해서 폐동맥 색전증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폐동맥 색전증이 있다라고 하면 호흡곤란은 당연히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갑자기 시작하겠죠. 방금 전에는 멀쩡하다가 호흡곤란이 갑자기 시작이 되고, 또 빠른 호흡, 빈호흡이 발생을 하죠. 호흡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그 외에도 실신을 한다거나 청색증이 있다거나 흉통이 있다거나 기침, 객혈 등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리에 부종 및 통증이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심장이라기보다는 심부정맥 혈전증의 증상인 것이죠. 굉장히 피가 돌아오는 곳에 중간중간이 막혀 있으면, 피가 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순환이 잘 유지가 되지 않고 피가 저류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급작스럽게 하지에 특히 이렇게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쑥 들어가서 잘 돌아오지 않는, 살이 쪄서 풍덩풍덩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눌러보면 우리 아침에도 대개는 어느 정도는 부종들이 생기죠. 아침에 일어나 보는 게 다리나 이렇게 발등이나 발 앞쪽에 정강이 쪽을 만져보시면 조금 붓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병 쪽으로 부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종들이 있을 때도 우리가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폐동맥 혈전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건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해서 환자가 의심이 되면 병원에 올 정도가 되시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호흡곤란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심장과 폐 또는 정신적인 상태 이외에 이런 폐동맥 혈전증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D다이머라고 하는 수치를 본다든지 또는 흉부 X선 사진을 본다든지 또는 대표적으로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우리가 CT라고 하는 것이죠. 뭐 위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런 그림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동그란 거는 대동맥이고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펼쳐지는 것이 폐동맥입니다. 그래서 우측과 좌측 폐동맥으로 갈라지는데 워낙에는 이런 CT를 찍을 때는 조영제라 그래서 몸 안에 혈관 안에 물감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물감을 집어넣으면 그 물감이 소위 말해서 방사선에 반응을 해서 물감이 들어가는 곳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여기도 워낙에 이렇게 하얗게 보여야 되는 곳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피가 굳어서 물감이 차지 않으니까 이곳에 혈전이 이만큼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재구성해서 보시면 이렇게 요런 데도 하얗게 보여야 되는 곳에 까뭇까뭇한 게 보여 있다거나 또는 초음파를 하기도 합니다. 정맥 초음파나 심장 초음파를 해서 요거는 아마 정맥 초음파로 해서 뒷베인에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심부 정맥에 이렇게 혈전이 초음파로 볼 때는 혈관 안에 있는 혈류는 까맣게 보이거든요. CT와 반대로. 그런데 이렇게 허여멀건한 게 보이면 이거 혈전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폐환기 관류 스캔이라든지 보시면 이게 폐환류 관리 스캔의 영상 사진인데요. 이건 조금 역시 어려운 얘기인데 폐 동맥이 혈전으로 막히게 되면 피가 가지 않는 것이죠. 폐 일부분에 막힌 혈관의 이하 부위에 피가 가지 않고 대신에 우리 폐는 공기반 폐반이라고 제가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폐는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면 풍선처럼 공기가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공기가 들어간 곳을 우리가 폐괄이라고 하는데 말초에 혈관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혈관에서 이 폐괄이 주변으로 피가 지나갈 때 이 폐괄이 안에 있는 산소가 들어가고 혈관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이런 게 호흡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혈관이 혈전으로 막혀서 피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공기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죠. 우리가 이게 소위 말해서 벤틀레이션만, 호흡만 되고 소위 말해서 피가 관류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뭐 좀 어려운 말로는 VQ 미스매치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벤틀레이션과 퍼피전이, 벤틀레이션, 공기가 들어가는 것과 피가 순환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는다, 미스매칭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폐환기 관류 스캔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공기가 가기는 가는데 이 부분은 특정 부위는 피가 안 간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 또 그리고 아주 정말 또는 치료 또는 아주 정확한 검사를 할 때는 직접 혈관에다가 조영제를 투여해서 혈전이 얼마만큼 있는지 보게 되는 혈관 조영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지혜 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진단명은 폐동맥 혈전증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영상을 자꾸 보시다 보면 심장에 문제가 있네요. 뭐 심장이 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뭐 언급이 많이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혈전이 아까 심부정맥, IVC라고 하는 하대정맥에서 발생해서 심장을 통해서 아까 PA라고 하는 곳이 이 폐동맥이거든요. 폐동맥을 거쳐서 이제 폐로 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곳에 폐동맥의 시작 부위에 피가 막힐 수도 있고 또는 이쪽 디스탈 부위, 말초 부위에 가서 막힐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히다 보면 심장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심장에서는 피를 보내야 되는데 자꾸 여기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힘들겠죠. 어디론가 피를 보내야 되는데 문이 열려서 피를 보내야 되는데 그곳이 군데군데 막혀져 있으면 이 우심실의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심실의 입장에서는 피를 보내야 되니까 더 세게 짤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계속 소위 말해 적체되다 보면 우심실 부전이라고 하는 심장에 우심실과 자심실이 있는데 우심실 쪽의 부전, 소위 말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소위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급만성으로 진행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심장의 판막들도 소위 말해 잘 닫히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판막 역류가 생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동맥, 폐에 생기는 질환이지만 심장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치료는 아까 제가 역시 말씀 중간중간에 드렸는데 병원에서 하는 다양한 치료를 여기서 다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도 제한적이고 소위 말해서 시간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개는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항응고 치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응고 치료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환 자체가 피가 굳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가 굳는 것에 반대되는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약을 투여를 해서 피가 잘 굳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은 기왕에 생긴 혈전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는 하지만 더 이상의 혈전이 생기지 않게끔 예방하는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항응고 치료, 헤파린이라고 하는 약이라든지 또는 경구 항응제 치료인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을 투여를 해서 더 이상의 혈전이 생기지 않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잠깐 드렸듯이 심장 환자 중에서도 기계판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와파린이라고 하는 경구 항응고제를 평생 복용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가 굳지를 않는 게 아니라 굳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돼요. 이 시청자들 중에서는 와파린이라는 약을 드시는 분이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 와파린이라는 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와파린이라는 약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아마 약물 중에서 가장 단가가 싼 약일 거예요. 제가 정확한 단가는 모르지만 이거 약 하나 자체가 정말 1원도 안 한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싼 약인데 그 중요도로 보면 전 세계 약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 수천 종,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약을 아마 1, 2, 3위를 나열해봐라. 제일 중요한 약을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엔 3위 안에 들 겁니다. 1, 2, 3위 안에. 1, 2, 3위 안에 들 만큼 굉장히 중요한 약이에요. 심장을 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심뇌혈관,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이런 혈전에 관련된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할 때는 이 와판이라는 약을 쓰게 됩니다. 이 와판이라는 약은 여기 행복소금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굉장히 무서운 약이에요. 와판이라는 약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 아마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쥐가 많았습니다. 쥐가 많으면 쥐를 때려잡자라는 캠페인도 많이 하곤 했었는데 쥐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쥐약을 먹이는 것이죠. 쥐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데다가 약을 개서 놔두게 되면 쥐가 그걸 먹으면 그 다음날 죽어 있어요. 어떻게 죽어 있냐면 피를 쫙 흘리고 죽어 있어요. 그 약이 뭐냐면 와파린이에요. 와파린이라는 있어요. 결국에는 그 와파린이라는 약이 우리 몸 안에서 피를 응고가 되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되는데 그 응고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쥐가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쿵 부딪히잖아요. 그럼 머리나 이런 데 부딪히면 작은 출혈이 생기는데 정상적인 소위 말해서 혈액 응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피가 나지 않지만 이런 와파린을 먹어서 그런 응고 수치가 굉장히 늘어나 있으면 굉장히 출혈이 확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와파린이라는 약은 그렇게 쥐약으로 개발이 됐지만 지금까지도 한 100년 이상 약이 개발된 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현대 약물 중에서 중요한 1, 2, 3위에 제 개인적으로는 1위라고 하고 싶은데 약간 1, 2, 3위 안에 들 만큼 굉장히 중요한 약이거든요. 대신에 아주 타이트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내가 움텅움텅 비타민이나 이런 약들처럼 먹는 약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몸에 타이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맞는 수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입원한 기간에는 매일 또는 입원 후에 외래를 다니실 때는 적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마다 피 검사를 통해서 내가 먹는 수치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가면서 이 약을 투여를 하고 그거에 의한 예방 효과를 받는 것이 이런 와파린이라는 약이고요. 이런 폐동맥 혈전증 환자도 거의 대부분이 외래에서 와파린을 드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심부혈전증이나 폐동맥 혈전증이 생기게 되면 치료를 해서 완치했다 하더라도 다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워낙에 원인이 됐던 심부정맥에도 다시 혈전이 생길 수 있고 또는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피가 원활하게 순환을 하지 못하다 보면 또 다시 혈전이 생겨서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구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 환자가 급성으로 굉장히 매시브한 소위 말해서 굉장히 큰 혈전이 발생을 해서 생명의 기로가 놓인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혈전 용해술이라고 해서 특수한 약물을 써서
소위 말해서 응고된 혈액을 녹이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일부분. 근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다른 큰 부작용들이 있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한테나 쓰는 건 아니고요. 또는 그 범위가 너무 커서 이런 혈전 용해수를 통해서도 제거가 안 된다라고 하면 수술을 해서 색전 제거를 직접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잠깐 뒤에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이 심장에서부터 출발하는 혈관에 있기 때문에 그냥 혈관을 노출시켜서 혈전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심장을 세워야 되는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파트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색전 제거술을 하거나 또는 최근에는 에크모라는 것을 일단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혈전이 매시브하게 다량으로 급성으로 발생하게 되면 환자의 바이탈 사인, 생명 유지가 잘 되지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산소화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의식도 잃고 그러다 보면 혈압이 떨어지고 환자를 바로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에크모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거치를 제가 전전 시간에 아마 강의를 해드렸을 텐데 에크모라는 것을 거치를 하고 그 후에 환자 상태가 스테이블해지면 뭔가 색전수를 제거수를 계획을 하든 아니면 혈전 용해수를 하든 좀 지켜보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폐동맥혈전증의 많은 환자들을 에크모로서 조금 서포트하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에크모를 이렇게 적용을 못하면 환자를 하면서 치료를 뭐 해야지 하면서 우왕좌왕하다가 환자를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심한 경우죠. 심한 경우. 대부분의 폐동맥혈전증은 오히려 이렇게 수술을 요하는 분들보다는 아주 작은 양의 소량이 있어서 그냥 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경구 항응고제를 조금 소량 복용을 하면서 외래 경과를 관찰을 하면 대부분 좋아지기는 합니다. 또는 하대정맥 필터라 그래서 역시 이거 약간 어려운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심부정맥이 들어와서 하대정맥으로 모여진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겨져 있는 필터를 집어넣어서 커다란 혈전이 심장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막는 장치를 일시적으로 거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환자가 위험 요소가 있는 기간, 환자가 계속해서 뭔가 3-4달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대정맥 필터를 일시적으로 거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크모는 제가 이거 전전전 강의 때 했던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체외 막형 산화요법이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심장과 폐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심장의 기능과 폐의 기능을 체외로 피를 뽑아서 특정한 펌프, 압력을 만들어내는 펌프와 산화를 시키는 폐의 기능을 하는 산화기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심장과 폐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에크모라는 장비를 일단은 거치를 해서 생명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또는 이렇게 심장 수술을 직접 해서 무섭기는 하지만 가슴을 절개를 해서 열고 심장 내 혈전을 직접 끄집어내는 이런 색전 제거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 환자죠. 심장에 누리끼리 한 게 심장인데 심장의 일부분을 열면 이렇게 선지 덩어리들이 지렁이처럼 나오게 되고 이런 걸 뺀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대충 거치를 해보면 이렇게 우폐동맥과 좌폐동맥에 이렇게 이다랗게 인삼 뿌리처럼 들어가 있는 것들을 또는 이렇게 만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깊숙이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폐동맥 색전증이 굉장히 심한 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폐동맥 색전증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의 증상이 있는 폐동맥 색전증이라고 하면 보통 30에서 40%,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페이탈한, 아주 위중한 질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예방하는 게 어떤 치료를 하는 거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아까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항응고제 같은 것들은 이게 어느 정도 심하고 한번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치료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압박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게 되는데 압박 스타킹은 일반 스타킹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프레셔로 하지 정맥을 압박을 함으로써 심부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위 말해서 수단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도 6시간 이상 오래 서서 수술을 하거나 장시간 앉아서 뭔가 직업적으로나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시게 되면 심부 정맥 혈전증이 굉장히 조금 적게 발생을 하는데 여기도 뭐 질문을 올리셨지만
알러지가 심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 신으시면 되게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본인한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행과 운동이에요. 결과적으로 오늘 제가 주제로 말씀드린 어떤 약물이나 어떤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생겼을까를 아마 곰곰이 따져보시면 거의 99% 자기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는 보행과 운동을 강조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코메티라고 하는 세계 거장이죠. 제가 아마 알기로는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까지도 이게 아마 현존하는 가장 비싼 그림이 아닌 조각품 중에서 비싼 작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인간이 걷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데 이렇게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그래도 살아내야만 하기에 끝없이 걸어나가야 한다. 물론 자코메티가 한 말이긴 한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걷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시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다시 제가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보여드렸던 코로나 시대의 자전거 여행이 하기라고 하는 걸 제가 1시간 동안 방송을 해드렸는데 혹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한번 방송 다시 보셔도 좋고요.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결론은 어떤 무슨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병원에서 폐동맥 혈전증을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스스로 운동을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고 그런 것들을 즐기고 꾸준히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만병통치약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앞으로 저희가 이 비욘드를 통해서 몇 가지 한 6, 7가지의 더 다른 질환들을 다른 선생님들을 모시고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경험한 개인적으로도 한 20여 년 의사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많이 느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제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 온라인으로 질문을 준 것들을 제가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요.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님께서 어떤 원인으로든 혈전이 생기면 어디선가 반드시 막히나요? 아니면 다행히 혈관 안에서 다시 녹거나 뭔가 건강에 이상이 없이 걸어질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혈전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어디에 막히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딘가로 모르게 떨어져 나가서 있다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요. 그러니까 이상을 일으키지 않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뭐 다 괜찮다고 해서 항상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아주 작은 양의 혈전이라도 정말 아주 중요한 혈관에 막히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님께서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혈전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흉부외과를 가도 되는 증상인지 모르겠어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쥐가 나는 것은 혈관 질환의 아주 대표적인 질환 중에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정맥과 관련이 될 수도 있고 동맥과 관련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표제 정맥이나 심부 정맥이나 이런 것들을 병원을 가시면 혈관 초음파 같은 걸 통해서 충분히 쉽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점점점 심하게 생긴다라고 하시면 한 번은 점검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행복소금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어떤 질환을 앓으셨던 것 같아요. 2008년도부터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서 있거나 걸으면 다리가 너무 뜨거웠는데 폐경 후 다리, 팔, 몸, 얼굴까지 다 너무 뜨거워서 활동이 힘들고 만성 피곤함과 누웠을 때도 숨이 차서 노한경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시네요. 진료를 보시는데 뜨거움은 왜 올까요? 김효선 선생님한테도 가시네요. 약처방 보응하고 있는데 뜨거움이 더 심해지고 서서 강의하거나 앉아 늘 강의 준비로 운동 부족도 문제를 악화시키겠죠. 본인께서 아마 굉장히 오래 2008년서부터 10년 이상 심부정맥혈전증을 앓고 계시고 흉부외과 또는 서울대 심장내과 선생님들한테 진료도 받고 계시는 상태라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제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아서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일단 봐서는 나이가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게 단순히 심부정맥혈전증만 가지고 생기는 증상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있다라고 해서 다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또는 거기에 따른 도움이 되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해하신 것처럼 서서 강의하거나 앉아서 강의 준비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직업적인 이유로 계속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게 되게 많다라고 하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아주 뭐 특수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닌 것이죠. 걷는 운동이 정말 최고입니다. 걷는 게 최고인데, 그런 것들이 제가 환자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걷는 운동이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운동이 걷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을 생활화하시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미희님께서 마지막으로 작년 11월에 오른쪽 허벅지로 관상동맥 조영술로 심장 검사를 했는데 정상 소견을 받았는데 요 근래 오른쪽 다리가 사타구니부터 저리고 아파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초음파 검사상 정상이라고 합니다. 종아리 쪽도 뜨거워지는데 어떤 검사를 해야 돼요? 아마 이거는 정맥 혈전증이라기보다는 다리 혈관에 관련된 그런 질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허벅지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으신 다음에 더 생겼다라고 하니까 되게 그런 경우에 정맥이 아니라 동맥을 우리가 이제 바늘로 찔러서 검사를 하게 되고 꽤 큰 바늘로 찌르게 되고요. 일부분의 환자들에 있어서 그런 곳에 혈관이 좀 좁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혈관성 질환들이 생길 수 있고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서 아마 이것도 혈관외과나 흉부외과 또는 심장내과에서 치료를 받으신 곳에서 조금 더 이밸류에이션 하면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 한번 계속 보시고 경과 관찰하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 건가요? 네. 네네.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오늘의 강조는 움직이자입니다. 움직입니다. 계속 제가 이제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개인적으로도 짬만 나면 어딘가를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자전거도 많이 타지만 가까운 등산, 산도 찾아서 뭐 제가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이 서울 근처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청계산, 관악산 이런 데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잘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늘어나다 보니까 산에서 또 즐겁게 이렇게 뛰면서 조금 많이 더 즐기는 트레일런도 즐기기도 하고요. 또는 제가 역시 몇 번 계속 소개해 드렸긴 했지만 이렇게 물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물 속에서 하는 운동도 최근에 제가 이제 집중하게 됐거든요. 지금까지 대부분이 제가 했던 운동들이 달리기, 자전거, 등산, 결국에는 최대 호흡을 하면서 최대 에너지를 쏟아내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부족함이라고 할 건 아닌데 좀 몸에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긴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프리다이빙을 즐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동하는 것들은 자전거나 달리기보다는 훨씬 그 양이나 면에서는 작기는 하겠지만 원 브레스, 한 번의 호흡만을 가지고 잠깐 어떻게 보면 제가 잠수하는 시간이 한 1, 2분도 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한 10여 차례 반복을 하긴 하지만 이런 물속에 들어가서 고요함과 함께 원 브레스, 제 한 호흡을 아끼면서 하는 운동도 굉장히 또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런 다양한 운동들을 조금 접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들이 하나의 운동만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역시 폐동맥 혈전증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이걸로 마지막 슬라이드를 하는데요. 역시 울릉도고요. BT 예스터데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내일도 건강히 운동하시고 건강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